일본에서 오늘 한 지방은행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죠.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걸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 은행이 선택한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은행들이 써오던 국제 송금망을 사실상 건너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의 한 지방은행이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오래된 낡은 송금망을 옆으로 밀어넣고 블록체인 기반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은행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일본의 무려 26번째 은행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은행 이름이 도토리 은행입니다. 일본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크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은행이에요. 이 은행이 오늘부터 SBI 레밋이라는 회사랑 함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SBI 레밋 같은 경우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써가지고 해외로 돈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도토리 은행이 이 방식을 쓰는 26번째 일본의 지방은행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고요. 무려 26번째입니다. 26번째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일 때는 실험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6번째까지 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실험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입니다. 뭔가 한두 곳이 해보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미 표준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지방은행들이 이 흐름을 먼저 타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토리 현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해가지고 번 돈을 고향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해외 송금은 대부분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됐습니다. 은행들끼리 연결된 아주 오래되고 아주 낡은 국제 송금망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일단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돈이 도착하는 데까지 몇 날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한 방에 보는 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수료가 송금액의 상당 부분을 떼어간다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손해를 보죠. 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작은 송금건을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면 이득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스위프트가 ISO 2002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송금에 따라붙는 기록과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런 비용들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도토리 같은 지방은행은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는 새로운 걸 시도했다가 아니에요. 버틸 수 없어서 바꿨다에 가깝겠습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새로운 시도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존 때문에 선택한 거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 흐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되면요, 멈추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뉴스를 영문, 원문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숨어 있었는데 SBI 레밋이 리플의 기술을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XRP 유동성이 충분한 구간에서는 XRP가 브릿지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영어로는 옵셔널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했을 때 선택 가능한 다리, 이 정도 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느냐? 모든 송금이 무조건 XRP를 거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송금은 XRP로 가고 또 어떤 송금은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XRP가 꼭 쓰이는 건 아니지 않냐? 저도 이 대목에서 한 번씩 멈췄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선택 가능한 자리죠. 근데 일본 지방은행들 26곳에서 50곳, 100곳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송금이 몰리는 나라들, 이미 XRP 유동성이 쌓여있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이라면은 선택 가능한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값으로 옮겨가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처음에 쓸 수도 있고 단계였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가장 편해서 기본으로 쓰는 이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요, SBI 리밋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리플의 송금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26곳의 지방은행이 이 인프라에 연결이 됐습니다. 5년 동안 큰 소란도 없이 숫자가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또 SBI 얘기냐 이러고 지나치는 사이에 그 숫자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XRP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요, 과거 SBI 레밋이 확장을 발표했을 때마다 XRP 가격이 곧바로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송금에 쓰이는 XRP는 몇 초 안에 사고 팔리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오래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수요 폭발로 가격을 밀어 올리진 못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 SBI 혼자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26개의 지방은행이 같은 인프라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스위프트의 ISO 2002 전환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지방은행이 앞으로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제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요. XRP 가격이 이 뉴스 하나로 단번에 폭등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겠어요. 대신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결제에 쓰이는 물량들 조용히 쌓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시장이 XRP를 단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 자산으로서 다시 평가하는 구간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도토리 은행 뉴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상황이죠. 누군가는 숫자가 늘어도 가격은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실 거고, 또 누군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저는 두 숫자를 다 봐요. 26이라는 숫자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이 두 가지 숫자가 앞으로 몇 배로 늘어나느냐,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인 거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이번 도토리 은행의 합류 자체가 단순 호재 한 건 정도가 아니라요. 무려 26번째라는 숫자가 증명하는 조용한 흐름이겠습니다. XRP는 지금 선택의 자리에 있겠지만 일본 지방은행들의 생존 압박들, 스위프트 전환 압박이 겹치게 되면서 이 자리가 점점 더 근본적인 기본값으로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곧바로 가격을 폭등시킨다? 이건 힘들겠지만요. 앞으로 XRP 우상향이라는 방향성만큼은 이번 뉴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가올 27번째, 28번째 은행은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이 도미노가 다음 분기에 어디까지 뻗어가서 100번째 은행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투자 심리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장을 어렵게 접근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과거에 여러 번 리플 수익 실현의 기회들이 찾아왔었지만요. 흐름이 너무 좋았고 더 상승할 거야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격 매수를 했거나 수익 실현보다는 이 장기 투자의 선택을 했는데, 지금같이 리플이 하락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때쯤 되면요. 왜 내 것만 빼고 다 오르지?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탈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과 심리,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 이 냉정한 판단보다는 그때 못 팔았던 그 아쉬움, 이런 기억들이 오히려 내 투자 습관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리플 5,000원이었을 때 높았던 그 수익에 대한 기억들, 오히려 악효과를 만들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스스로 목표 타점을 높게 잡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억은 그 순간에 매도를 안 했다면 거기서부터 마침표를 찍으셔야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리플이 지금 2,000원이라고 했다면 시장이 기준을 삼는 거는 과거 리플이 5,000원일 때가 아니라 현재 2,000원일 때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잘만 활용을 해주시면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편하고 건강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대해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